오늘 오전에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사의 표명했다고 밝혔고 지금 조금 전에 외교부가 사의 수용하기로 했다고 또 밝혔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공식 일정 나왔는데요. 호주 대사로 공식 임명된 지는 25일 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에 이제 외압 의혹이 일면서 공수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출국 금지된 상황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됐고 출국 부임한 지 11일 만에 이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을 한 거죠. 결국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만시지탄이죠. 사실은 늦은 감은 있지만 뭐 어쨌든 결단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었던 거죠. 늘 근데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이 권력의 사실은 가장 큰 힘은 언제나 이 국정을 주도할 수 있는 거고 주도하는 힘은 바로 이제 선제적이고 파격적인 선택에서 나오는 건데 사실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건 좀 아쉬움인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정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현 상황에 대해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또 너무 지나친 공격이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지만 다른 범죄에 대해 아직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지만 다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수사 외압 사건입니다. 이 수사 외압 사건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이 국민들에게 어떤 지도자로 각인된 첫 번째 계기가 국정원 수사 외압 사건을 본인이 폭로하면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가 국민들에게 의혹이 있다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또 규명해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책무인 거죠.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바라고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정권을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분명히 이제 물론 이제 야당이 고발을 했고 또 공수처가 굉장히 오랜 기간 수사를 안 하고 방치한 상황에서 사실은 모든 고발자들을 다 저 출국금지 조치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그런 점에서 이제 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전 이 의혹은 완벽하게 규명이 되기 전에는 사실은 공직 업무를 하기에는 다른 공직 업무를 하기에는 부적절했다. 그런 점에서 사의는 어쨌든 불가피한 조치였고 그런 점에서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만시지탄이 기본이고요. 너무 늦었고요. 이미 호주에 3월 10일 날 갔었는데 한 5일 논란이 커진 다음에 3, 4일 만에 결단을 했어야 되는데 한 2주 정도가 늦어졌고 더 문제는 이번에 대응이에요. 저도 사의 표명 바로 속보를 보고 몇 군데 전화를 돌려서 알아봤는데 대답이 그래요. 그냥 이종섭 대사가 못 버텨서 사의를 강력히 표명한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라 이종섭 대사의 결단인 거예요. 이종섭 대사의 결단이다. 제가 해석하기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종섭 대사가 그런 의사표명을 계속했고 사의 표명을 지금 외교부에도 강력히 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사실은 사의의 뜻이 명확하다고 됐으면 이건 못 맞겠다면 바로 대통령실에서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 민심을 받아들여 임명 철회하겠다. 뭐 달리편하면 해임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대통령이 또 대통령실이 민심을 받아안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종섭 대사가 못 버텨서 물러나는 거예요. 이종섭 대사가 호주에 갈 때부터 국방부 장관까지 한 분이 왜 격이 안 맞는 문재인 정부 때는 호주가 2급이 가던 자리입니다. 국장들이. 그게 올라가서 문재인 정부 때 1급으로 됐었어요. 그런데 두 단계가 더 높은 장관급이 갔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그때 또 이종섭 대사를 못 믿어서 즉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상병 순직 사망 사건 외압에 실체가 있어서 이 실체에 대해서 이종섭 장관이 혹 얘기할까 봐 보냈다라는 해석이 많았거든요. 이건 여권에서도 나온 해석입니다. 그건 그만큼 그런데 이제 와서 사회를 못 시키는 건 이종섭 대사가 혹시 사실을 말할까 봐 외압이 있었다고 이런 해석들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실이 좀 더 선제적으로 조금만 뭐 이종섭 대사가 사의 표명할 뜻이 있다면 바로 민심을 받아서 결단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총선에 조금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텐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근데 마지못해 대통령실이 사의를 받아안는 모습이어서 별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가 나온 게 자진 사퇴 형식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보도가 나오기는 이제 뭐 여권 내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는 건데 결국은 이제 지금 그렇기보다는 강력한 사의 표명이다. 제가 해석하기에는 제가 뭐 한 2명 정도 물어보니까 그렇게 그분들이 꼭 맞지는 않겠죠. 여러 명을 알아봤어야 되는데
뭐 아주 핵심은 또 모르겠죠. 대통령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종섭 대사의 강력한 사의가 먼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근데 늘 그렇지만 임명보다 사퇴가 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당연한 거죠, 사실은. 누굴 임명할 때도 정치적 메시지가 담기는 거지만 그를 사퇴시킬 때는 더욱 강렬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기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글쎄요. 고위공직자가 사퇴를 할 때 대통령실과 의견 교환 없이 하기는 참 어렵죠, 사실은. 어렵죠. 그런데 사실 이게 진짜 뭐 대통령의 결단이냐 아니면 이종섭 대사의 결정이냐 선택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이 뭐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제 결국은 이것을 문제가 됐다, 논란이 됐다고 판단됐을 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는데 사실은 전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여권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선거 구도를 만들어 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뭐 명품백 사건부터 시작해서 의료 파업이 계속 진행되고 왔었고, 뭐 황상무 전 수석의 이제 망언 발언이 있었고, 그다음 이종섭 대사의 논란이 있고 한데 그 사안은 다 내용이 다르죠. 성격이 다르고 하지만 그걸 관통하는 건 뭐냐면 민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결국은 그것이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저는 어쨌든 대통령과 교감 없이 이종섭 대사가 자의적 사의를 선택하기는 좀 어렵다. 사실은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 문제로 비화됐기 때문에 생각이 되지만 그 자체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합니다. 예. 대통령실이 계속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실보다 대통령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형식적으로 실수하지 않고 우린 틀린 게 없다라는 그 완결성을 추구를 해요. 추정컨대는 검사로서 논리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도 보는데 예를 들어서 디올백 문제도 피해자 논리가 계속 같잖아요. 국민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거금 300만 원짜리 백을 받았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됩니까? 취득자지.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게 잘못했다고 하면 수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못은 없다라는 그 형식에서 모든 걸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종섭 대사 사의 문제도 어찌됐든 간에 교감이 있든 어떻든 간에 사의 표명이 나서면 바로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민심을 받았어. 그래서 사의시키고 하고 공수처 수사 대기할 거야. 라는 메시지가 바로 나가야 돼요. 근데 그 메시지가 바로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완결성으로라도 우린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지쳐서 저 사람이 사의 표명한 것 같아. 또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게 늘 전제가 됩니다. 이 대파 사건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보면 대파값이 사실은 문정부 때 더 올랐다. 우린 열심히 해서 할인, 정부 지원 이런 걸 통해서 대파값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민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민심은 왜 세팅된 쇼를 대통령에게 제공했냐는 문제인데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논리를 풀어가기 때문에 민심과 계속 맞부딪히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몇 번 겪다 보니 이제 민심이 내가 졌어. 그래 넌 네 맘대로 해. 난 표심을 행사할 거야. 이렇게 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제 총선 12일 남았고 유세전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재외선거권자 대상 비례대표 선거운동 방송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부터 달라지겠다.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정치쇄신 약속드린다. 딱 한 번만 믿어달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제 있었던 연설인데 같은 날 정치 개같아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상당히 이제 좀 수위가 거친 말을 내뱉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사죄 드린다 이제 정치 이런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수위 조절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어쨌든 비례대표 정당 지지 연설을 한 내용 자체는 굉장히 방향성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며칠 전부터 방송에 나와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권은 선거 캠페인 전략을 잘못 잡고 있다. 그게 뭐 잘못 잡고 있냐면 지금 국민은 현 정부에 대해서 절대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가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게 실망했던 어떤 내로남불을 하지 않고 있느냐. 그러니까 공정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느냐. 그다음에 갈라치지 않고 있느냐. 다시 얘기해서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은. 그런데 계속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권은 상대평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다시 한번 국회에 다수당을 차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포함해서
어쨌든 지금 뭐 재판을 받고 있거나 실형을 받은 분들이 국회에 들어오면 과연 국가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라고 계속 상대평가를 이제 국민들이 요구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국민 지금 절대평가를 하겠다 그러면 절대평가 얘기를 해야죠. 우리 정부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기대치에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는 노력을 그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몸부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어제 연설은 저는 거기에 굉장히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건 과연 뭐 민주당과 뭐 조국혁신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뭐 더 깨끗하냐, 더 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정 운영을 2년 동안 잘해 왔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어제 발언이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반면에 이제 그 전에 선거 유세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정치는 문제가 없다. 아니, 당연히 문제가 없죠. 정치는 위대한 겁니다. 인류가 개발한 발명한 가장 훌륭한 제도가 정치인 겁니다.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를 만든 겁니다. 가장 위대한 정치를 정치인들이 자꾸 망쳐놓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그건 팩트인 거죠. 근데 그 망쳐놓은 이유가 결국은 이제 폭언을 하고 욕설을 하고 품격에 떨어지고 갈라치기라고 편가름을 하고 이런 건데 결국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뭐 나는 그렇지 않게 하겠다. 우리는 달라지겠다라는 것으로 갔어야 되는데 정치의 위대함을 얘기하려면 근데 정치 위대함을 얘기하면서 또 한번 욕설을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형언 모순인 거죠. 예. 저는 뭐 어떻게 보셨냐고 물어봤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안타깝게 봤습니다. 안타깝게 예, 봤다. 너무 늦기도 했고 뭐 그래서 할 수 있는 전략이 이제 읍소 전략밖에 없는데 핵심은 사실은 읍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도 못 잡는 게 심판론을 계속해요. 심지어 어제 선거운동 첫날 송파 가락시장 가서 심판론을 얘기합니다. 2조 심판론 얘기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재명 부사장님께서 상대평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100kg짜리 선수랑 아니 학생이랑 70kg 학생이랑 둘이 멱살 잡고 있습니다. 서로 얘가 잘못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100kg 선수에게 좀 참으라고 네가 좀 잘못한 것 같네라고 인지상정이 됩니다. 의전서열 1위인 대통령하고 의전서열 8위인 야당 대표고 둘 다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심판론을 가면 권력이 훨씬 센 의전서열 1위 대통령에게 더 심판 이미지가 강해져요. 그리고 또 심판을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윤 대통령이 전면에 안 나왔을 때는 그 말이 통하는데 전면에 나오면 윤 대통령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야당 대표를 심판하자고 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러면 왜 대통령에게 아무 말도 안 해? 이종섭 대사 문제, 예를 들어서 황상무 수석 발언 문제, 의대 정원의 막무가내 여기에 대해서는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만 가면 톤이 작아져. 그래서 심판론이 안 먹힙니다. 심지어 하나 더 얘기하면 어제 송파 가락시장에서 민생을 한다고 해서 송파 가락시장에 가서 심판론을 얘기하면 대파 심판밖에 안 떠올라요. 이런 디테일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유경준 후보 이제 유세 현장 지원 유세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보수는 아무리 급해도 품격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그 의대 정원 문제도 이거 2,000명 너무 고집 부리는 거 좀 오기로 보일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던데 어떻게 보면 유승민 카드를 좀 써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여권 일각에서. 어떻게 보세요? 필요하죠. 필요하다. 전 굉장히 필요하다 느끼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한동훈 원탑으로 선거를 치르기에는 한계가 명확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물론 이제 늘 선거는 이제 결국은 상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상대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뿐이 아니라 뭐 김부겸 전 총리, 뭐 이해찬 전 총리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임종석 전 실장 등등이 다 전면에 나서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방위 선거전을 펴고 있는 반면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 홀로 나홀로 분투하고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메시지도 한동훈 위원장 입에서 나오고 모든 공격도 한동훈 위원장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혼자를 감당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예를 들면 뭐 지금 2조 심판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평생을 검사를 했고 법무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정의를 바로 세운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지만 사실 뭐 너무 당연한 여당의 적은 야당이 아닙니다. 여당의 진정한 적은 경제고 물가고 민생입니다. 근데 경제, 민생, 물가 얘기를 하기에는
한동훈 스피커가 한동훈 메신저로서 사실 적절하진 않죠. 한동훈 위원장이 경제를 뭐 직접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런 점에서 좀 더 빨리 등판을 시켜서 사실은 좀 더 여권도 스크램을 짜고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군을 가지고 선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여권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몰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보수층만의 지지로 된 게 아니죠. 승리한 게 아니죠. 보수층의 지지에 탈진보라고 했던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진보에서 진보의 도덕성의 타락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고 또 거기에 이제 이준석 대표를 상징으로 했던 어떤 2030 세대가 같이 결합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 혼자 하는 건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이라도 좀 더 스피커를 다양화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죠. 예. 근데 뭐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이전에도 한번 유승민 전 의원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이건 불가능한 얘기다. 당연히 뛰면 다른 게 없다면 선거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중도층에 유승민 전 의원이 충분히 소구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은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질문이 나왔을 때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일축했어요. 손을 껐죠. 예, 왜 그랬을까라 생각하면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본인이 엄청 싫어서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오는 게 난 싫어. 절대 저분하고 같이 못해. 근데 굳이 그럴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대선 주자의 라이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 보기에는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 유추해 볼 것은 대통령이 엄청 싫어해서 그거는 이미 지난 대선 토론 때 이른바 천공 건진법사 꺼내고 강하게 공격한 게 유승민 후보예요. 유승민 당시 후보. 그래서 대통령이 절대 저 사람은 안 돼라고 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그건 뭐 저는 그거 맞다고 보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선대위원장이 되면 지금은 오늘 이제 이종섭 대사가 물러났지만 바로 나올 게 이종섭 대사 바로 해임시켜랍니다.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를 직설적으로 낼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알기 때문에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선을 그은 걸로 봅니다. 예. 그 장동혁 사무총장이 오늘 아침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저희가 우세였는데 열세로 돌아선 곳이 여러 곳 있다 하면서 이제 개혁신당과 후보별 단일화 얘기까지 꺼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선거 승리하는데 필요하다면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좀 급한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이긴 하거든요. 국민의힘이 급한 정도가 아니라 절박하죠. 절박하다. 정말 뭐 최근의 여론조사를 그대로 대입하면 100석도 안 될 것이다라는 뭐 그런 전망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보수층은 투표장에 갈 열의를 점점 잃고 있고 반대로 야권은 사실은 뭐 200석도 가능하다 뭐 이런 이제 계속 인식들을 심어주면 그야말로 지난 대선 자체가 1,600만 명이 다 나왔습니다. 지금 양쪽이 다 나온 거죠. 그래서 한 윤석열 대통령이 1,640만 명 정도가 이제 지지를 받았고 제 기억에 이재명 대표가 1,614만 명인가 정도 지지를 받았는데 결국 1,600만 명들이 거의 다 나온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던 이 1,600만 명은 지금 많이 갈라져 있죠. 이미 실망한 또 층도 생겼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또 사안들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열 내분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 이 1,600만 명은 이번이야말로 대선 2차전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뭐 급한 정도가 아니라 절박감을 가져야죠. 한동훈 위원장 말 그대로 이번 총선에서 지면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는 게 뭐 기정사실화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지금은 정말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할 때 이제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5분 남았다 그러면 골키퍼까지 골대 앞에 가 있는 상대편 골대 앞에 가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지금 경기란 시점이 와 있는 거죠. 현재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뭐 당연히 이제 개혁신당과의 단일화 얘기를 할 텐데 뭐 개혁신당은 굉장히 쿠팡기도 안 끼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사실 하나가 전제가 돼야죠. 전 이준석 대표한테 양보하고 시작을 해야죠. 그렇게 되면 거기 단일화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화성을이죠. 제 기억 화성을을 이준석 대표에게 양보를 하더라 했던 거기서 어떤 단일화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다음에 나머지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뭔가 내줘야 된다. 아니, 내줘야지. 사실 국민의힘이 내줘야지 개혁신당이 내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지금 뭐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총선이 2주, 그러니까 다다음 주 수요일이 아니라 사실은 네. 다음 주 금요일 날이죠. 사전투표가 거의 절반 이상을 투표를 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부족한데 과연 그걸 해낼 수 있느냐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정치는 뭐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낸다면 또 한 번의 약간의 변화는 약간의 좀 새로운 좀 총선의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박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다. 개혁신당은 생각도 안 한다. 하는데, 물론 개혁신당 내에서도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위원장은 전혀 생각을 안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 천하람 위원장은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떡 줄 사람이라는 게 지역구에서 한석도 위태로운 개혁신당이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이 지금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에 출마하기로 했을 때는 원래 이제 비례정당만 가면 의석수는 더 많이 가져가고 지금 조국혁 신당처럼 메시지는 좀 더 간결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역구에 서울 남부권 벨트에 가기로 한 순간 배팅한 겁니다. 장기적인 정치적 세력으로 목적을 가지고 배팅을 한 거예요. 도전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그렇게 얘기했던 윤석열, 그렇게 비판했던, 나를 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여당과 손을 잡는다?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도 장렬하게 전사하고 최소한 천하람 위원장까지 2번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2번까지만 해도 국회 내에서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해서 새로운 거기서 세력 거점을 삼으려고 하지, 여기서 손을 잡으면은 그것도 없어져요. 나중에 다시 흡수합니다. 그러면 정치인 이준석의 생명은 상당히 생명이라기보다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안 그럴 거라고 봐요. 이런 와중에 이제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죠. 국민의 미래 이뇨한 선거대책위원장이 오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논란에 대해 다 지나간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잠시 발언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 대통령이 좀 더 단호한 조치를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지적이 좀 있었잖아요. 혹시 이것도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과 상관이 있는 걸까요? 제가 굉장히 심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뉴욕에서 4년 살았는데요. 네. 마피아가요. 마피아 조직도 그 아이하고 그 집안 부인하고는 안 건듭니다. 이야, 네. 거기에 그 프레임을 짜서 민주당 사람들이 잘하는 거는 뭘 프레임을 짜서 다 지나간 일들을 가지고 또 얘기하고 거기에 집중,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 끌려다니더라고요. 계속 고장난 충기판처럼. 알겠습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네.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우리끼리 이루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마피아 조직도 아이와 그 집안 부인하고는 안 건드립니다. 마피아, 저희가 들으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마피아를 이제 그린 영화 대부가 있죠. 그렇죠. 대부의 가장 유명한 대사가 이겁니다. 적에게 분노하지 말아라.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지나친 공격을 하고 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노하는 순간 판단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과연 민심이 뭘 얘기하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가족을 건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참기 힘든 것 중에 하나죠, 사실은. 대부분 공직자들이 낙마한 이유가 나를 공격받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공격받아서가 아닙니다. 내 가족이 공격받으면 대부분 이제 거기서 사퇴 결심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이제 대통령의 KBS 대담을 보고 이제 그 다음에 방송을 나가서 했던 얘기가 그거였는데, 대통령이 계속 박절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건 대통령이 여사에게 박절하게 해야 국민은 여사에게 박절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대통령이 여사에게 박절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박절하게 만든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제가 분노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꼭 대통령뿐이 아니라 지금 여권이 그런 거죠. 여권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야의 이제 관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갈등 관계고, 그것이 사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인 거고, 거기서 얼마든지 야권을 비판할 수 있고, 야권의 비판에 또 반박을 하고 하는 건 충분히 이제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정치적 행위지만, 민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해야죠. 그 민심에 맞춰서 수위를 조절하고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지금까지 1년의 흐름이 계속 선제적으로 또 파격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면서 뒤늦게 마지못해 대응해 왔던 모습들이 지금 결국은 여권에 대한 어떤 답답함, 불신 이런 것들을 지금 특히나 수도권 민심에 많이 이렇게 반영돼 있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이미 지나간 이슈를 계속 사실 더 얘기하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저런 문제에 대해서 다 이렇게 오히려 선대위원장 차원에서는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것이 민심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권의 총선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국면을 만드는 길이고 그것이 사실은 대통령을 돕는 길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평소에 상식적인 보수의 목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약간 상식적인 게 실제 혁신위원장을 맡을 때도 가장 많이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요건 내 권한 바뀌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보다 더 위에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어차피 권력이 안 바꿀 것 같으면 그건 빼놓고 얘기해보자. 요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 표현은 상식 밖의 얘기다. 김건희 여사가 백일동 동대표 김건희 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피아의 그냥 부인과 자녀가 아니라 선거 전에서도 대통령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실제 여사의 녹취록에서 확인된 내용도 대통령 할 수 있는 게 없어. 당시 후보로 사주는 걸 내가 다 도와주는 거야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집권 후에도 여사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 의혹들이 제기돼 있었죠. 예. 네. 아파트 동대표가 아니에요. 그냥 부인이 아닙니다. 실제 여권 내에서도 그냥 V2라고 부르는 게 일상화돼 있잖아요. VIP2 맞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V2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건드리지 않는다? 사실은 디올백 문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 권력의 가장 중심부에서 일어난 불공정성의 문제입니다. 그거를 그냥 일반 평인으로 얘기해서 하는 거는 상식 밖의 얘기고 그런데 왜 이런 상식 밖의 얘기들이 여권 내에서 원래 상식적인 사람도 자주 하느냐. V1 대통령이 정말 상식과는 좀 동떨어진 곳에서 앞서 말한 아주 완결된 절대 조금의 수정도 허용치 않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이 그 밑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논리를 맞추다 보니 상식 밖의 목소리로밖에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전 먼저 깨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번 총선에서 가족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좀 성립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이 가족들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불거져 나온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부인과 그렇죠. 아이 얘기를 했을 때 여사는 일반 가족이 아닙니다. 권력 핵심이죠. 예. 대통령 부인은 당연히 공적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부인으로서 예우를 하고 각종 세금을 통해서 공적 활동을 지원하고 하는 거죠. 그게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적 인물인 건 틀림없고 모든 대통령의 불행이 가족으로부터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후에 모든 대통령의 불행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 관리를 위해서 민정수석실이 존재했던 거고 막 그런 이제 조직이 존재했던 이유가 다 그래서 있었던 건데 저렇게 말한 것 자체가 대통령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을 더 고립시키는 발언인 겁니다. 저런 게. 전 저런 발언들이 오히려 여권에서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